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목수의 저주는 너무나 무서웠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던 무렵의 일이었죠.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그대로 동거로 이어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계의 장인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옛날 분이셨지요. 그리 안면은 없었지만 나도 내 심기가 눌릴 정도의 분이었고, 하지만 일단 집은 나왔고 갈 곳이 없다니 둘이 가진 돈을 모아 욕조도 없는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해서 들어갔다고는 해도 환경은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바퀴벌레도 나오고 바닥은 습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질 않나. 위층에선 밴드를 한답시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했고, 옆집 노인은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던가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며 동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고 여자친구는 노래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렇게 산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타이어를 확인해보니 펑크가 나 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걸어서 출근을 하고 휴일에 자전거 가게를 찾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는 구멍 개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 곳이었는데 앞뒤를 합쳐 거의 대여섯 개는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자전거 가게에서는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못 같은 걸로 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욕조가 없다 보니 매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공중 목욕탕을 찾곤 했습니다. 자전거에 둘이 같이 탄 다음 목욕탕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지요. 그날도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자전거에 둘이 올라탔는데 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다음날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 보니 또 상당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쇼핑을 나갔는데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펑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전거를 질질 끌고 집까지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간 다음 놀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바퀴에 수도 없이 구멍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하도 바퀴를 자주 떼워서 타이어가 걸레장 마냥 되어 버려서 결국 새로 사고 말았죠. 나중에 가면 자전거 가게에서도 차라리 타이어를 가는 것보다 싸구려 자전거를 사는 게 싸게 먹힐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아예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지면 자전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정도 자전거를 바꿨던가. 아무리 그래도 무차별적인 장난치고는 우리 자전거만 맨날 펑크가 난 거였죠. 스토커가 아닌 이상 우리 자전거만 따라다니며 바퀴를 터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결국 나도 여자친구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밴드맨, 옆집에 섬뜩한 노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려 되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둘이 함께 멀리 여행을 갔을 때였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떠난 여행이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차에 올라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차가 기운 느낌이랄까?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타이어를 확인하자 차 오른쪽 두 개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지요. 이 정도까지 되자 나도 여자친구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고, 이 짓을 한 놈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마저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일까? 그래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고속도로까지 타고 따라온 것일까?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인가? 혹여나 집에 도청기라도 달아놓고 따라다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 방 안에 콘센트까지 분해하며 찾아봤지만 그것 비슷한 것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나는 다치고 말았지요. 부주의로 그만 못을 세게 밟아 병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밟은 못이 녹슬어 화상풍의 가능성마저 있었기에 꽤 큰일이었지요. 겨우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 상처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어두워졌고 잠시 후 입을 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이어였다면 펑크가 났었겠네.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내 사고와 펑크의 연관성에 생각이 다다랐고, 하지만 만약 내 상처도 계속 이어지는 타이어 펑크와 관계된 거라면 범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 수준이면 이미 저주나 악령 단계이기에 여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넌 너무 걱정이 심해. 라며 여자친구를 달래줬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기분 나쁜 생각만 들었고,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받은 곳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건 여자친구가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쳤지만 다음엔 혹시 여자친구마저 다친다면. 몇 주 동안 고심하고 서로 대화한 끝에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혼자 아파트에 남는 건 쓸쓸하고 두려웠지만 우리 집은 워낙 시골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빌릴 만큼 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지요. 발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아 제대로 일도 못할 무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집에 돌아간 후로는 자전거에 펑크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동거는 끝났지만 여자친구와는 계속 사귀고 있었고, 여자친구마저 내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어느 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나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나를 꽤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중하게 기른 딸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어 홀려낸 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목수는 나무에 못을 박을 일이 많습니다. 그는 나무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나에 대한 원한을 담아 못을 박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마치 지피형에게 못을 박아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과 자전거의 펑크, 내 상처에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그의 영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성애자 친구의 고백을 거절하고 일어났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A는 같은 반 친구였다. B에게 고백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남자라는 것이었죠. A는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B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에게 그럼 딱 한 번만 데이트해 달라는 간청을 받아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지요.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때 B는 자신이 만약 여자였다면 A는 나랑 사귀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B는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었고 아마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둘이서 즐겁게 보냈던 학교 생활을 떠올리니 A는 갑자기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였다면 결혼까지 했을지도 몰라. B는 그 대답을 듣자 고마워, 미안해,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A도 눈물을 흘리며 B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몇 년 뒤 A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난 C라는 여자아이에게 고백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C는 툭하면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아이였고, 어느 날 문득 C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흘려듣던 A가 무심코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C는 만약에 자신이 남자라면 A는 자신과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갑자기 A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B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는데 C의 그 대답은 B를 떠나보낼 때 들었던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투였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대화를 한 곳은 B와 헤어졌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후 C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 놀라울 정도로 B와 닮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웃는 모습, 식사하는 방법, 책 읽을 때의 모습, 좋아하는 음식, 음악, 영화까지 그야말로 판박이었던 것입니다. A는 혹시 귀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C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지만 C의 부모도 만나본 데다가 C의 여고 시절 친구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170cm가 넘던 B와는 달리 C는 고작 150cm를 겨우 넘을 정도의 키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C의 집에서 둘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 오랜만이네. 그립다. 처음 데이트했을 때 같이 봤었잖아. 라는 C의 말에 A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영화는 B와 딱 한 번 했던 데이트 때 봤던 영화였고 C와 함께 본 적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 개봉한 건 우리 만나기 전이야. 전 남친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무슨 소리야? 같이 봤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A의 행동을 자세하게 늘어놓았죠. 핫도그에 케첩을 흘렸다던가 직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줘서 500원을 벌었다던가 게다가 그게 모두 사실이었죠. 소름이 끼쳐서 A는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고 C가 두려워진 A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C는 울면날 뛰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쳐서 손쓸 도리도 없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최근에야 A와 겨우 연락이 닿았고 남자답지 못하게 뭔 짓이냐고 말했지만 A의 대답은 걔가 뭘 했는지 알아? 결혼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되려고 한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C의 말은 솔직히 무서웠고 B는 대학에 진학한 후 그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A와도 연락이 끊어졌지만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삼촌 가족의 네 번째 식구. 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며칠간 삼촌네 집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숙모와 사촌동생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넓어서 사촌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합니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싶었지만 첫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일손을 돕느라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입니다. 식탁에 왜 컵을 한 개 더 놓았지? 라고 생각해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젓가락이나 접시도 4개 있으면 될 것을 5개씩 놓아둔 것이었죠. 바보 같은 짓을 했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삼촌네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촌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는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고 벗어서 나란히 옆에 둬봤지만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나는 전날처럼 식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면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묵은지 나흘째 되는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습니다. 옆 침대에서 사촌동생이 자고 있었기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합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생각하며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옵니다. 안에 숙모가 계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니네 숙모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당황해서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었죠.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고 안에는 변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 되는 식객살이 동안
구두나 옷 그리고 식기 같은 데서 나는 계속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삼촌의 말에 따르면 옛날 숙모가 사촌 동생을 낳기 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 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핍감은 아마도 그 아이 때문이었겠거니 싶어서 묘하게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